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빴어요. 학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학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 하니까 다리가 막 불안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한 내용 오늘 설명 좀 드릴게요. 영어로는 레스트리스 레그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표지에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해놓고 하지 정맥류가 있는 사진을 띄워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이 하지 불안 증후군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이라든가 당뇨, 그리고 정말 흔한 게 이런 하지 정맥 질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으로 역류하는 정맥 역류 질환을 함께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예로서 표지 사진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저한테 치료받으셨던 분이고요. 60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분 처음 오셨을 때 표정 자체가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지를 못한대요.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리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발이 막 저절로 움직이고 걸으면 괜찮아지는데 그러다가 다시 누우면 또 경련이 일어날 것 같고 쥐가 날 것 같으니까 진료 보는 내내 앉았다 일어섰다 자세를 바꿨다가 이쪽으로 앉았다가 저쪽으로 앉았다가 계속 바꾸셨던 분이거든요.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요. 시술도 받으셨고 그 외에는 고혈압만 있으시지 당뇨나 콩팥 이쪽에는 큰 문제는 없으셨고 체크한 게 양쪽 다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진찰을 해보거나 물어보면은 8대2 정도로 왼쪽이 좀 심하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환자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셨는데 허리도 아프고 양쪽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종아리, 사타구니 주변까지 이렇게 쭉 통증과 불쾌한 느낌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셨고요. MRI를 찍은 걸 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허리, 뼈 문제 없고요. 디스크도 환자분 나이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약간 있는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한 거예요. 당연히 치료해도 큰 효과는 못 보셨죠.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보통 하는 검사가 피 검사를 먼저 합니다. 빈혈이 있는지 몸에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거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었던 환자분입니다. 저 환자분을 쭉 진찰하는 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치료하기 전에 있었던 안절부절 못하고 그때는 밤에 잠 못 자고 그것도 지금은 너무 자작했는데 너무 잘 주무셨는데 근데 이제부터 줄이느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먼저 하지 불안 증후군의 또 다른 이름은 윌리스 에크봄 병이라 그래요. 윌리스라는 사람하고 에크봄이라는 의사 두 분이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처음 소개를 하고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윌리스 에크봄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72년에 처음 토마스 윌리스라는 분이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라리 고문당하는 게 낫다. 고문당하는 것보다 보다도 이게 더 괴롭고 잠을 못 자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만 봐도 굉장히 괴롭죠. 그 이후에 거의 한 500년 정도 지나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의 정의가 조금씩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 틀을 유지하는 거는 아직 비슷해요. 첫 번째, 참을 수 없는 안절부절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불쾌한 감각, 가렵기도 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기분 나쁜데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유병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 에크봄이 1960년에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흔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인구의 7에서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입니다.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흔하고요. 재밌는 거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잘 걸린다. 출산력이 높을수록 증가를 하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를 합니다. 40세 이상에서 증가를 해요. 결국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18에서 23% 거의 4명 중에 1명이죠. 되게 흔한 겁니다. 4분 중에 1분이 이런 증상이 있다.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들보다는 적습니다. 1에서 한 4%, 100명 중에 1명에서 한 4명 정도.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겠죠. 경미하겠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공부할 때 보면 집중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산만하고 이런 학생들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하고 혼낼 게 아니라요.
보니까요.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임상 증상 먼저 보시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서. 그리고 언제 심해지냐면 쉴 때. 움직일 땐 괜찮아요. 쉴 때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가 활동을 시작하면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완화되거나 이게 사라져요. 그러다가 저녁에 다시 심해지고 낮에는 좀 낫고 저녁에 심해지고 다리가 제일 흔합니다. 그렇지만 꼭 다리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뭐 얼굴, 팔, 복부 이런 다양한 신체 부위에 생길 수가 있어서 꼭 다리에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딱히 어떤 질환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육통이라든가 정맥 질환이라든가 다리가 붓는 거, 관절염 이런 어떤 질병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당신 증상이 이러니까 이런 병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은 단계별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요. 이런 증상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는 경우, 그리고 2번 이상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거죠. 증상이 심하고 다른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요. 일주일에 2번 이하면은 특별히 뭐 약 먹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가벼운 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 2번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의 약을 먹거나 다른 원인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헷갈리기 쉬운 병들이 있어요. 쥐가 나는 경우, 쥐 나는 거랑 하지불안 증후군을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초신경병이 있어서 가려움증이라든가 벌레가 기어가는 감각이 있는 경우 헷갈릴 수가 있겠죠. 뭐 근막통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헷갈리기 쉬운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하지불안 증후군만 있는 경우보다는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치료할 때는 어느 한 가지만 딱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진 않고요. 다양한 질환들을 다 염두를 해두고 함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을 크게 카테고리를 2가지로 나눠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고요. 1차성은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냥 생기는 경우예요. 왜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고, 1차성으로 생긴 경우는 유전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가족 중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나도 있을 가능성이 50에서 60%는 된다는 거죠. 2차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있고 그 질병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철분결핍이 가장 흔하고 주된 원인이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철분 치료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신하면은 우리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철이 좀 부족해지니까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콩팥, 신장 질환이 있다거나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뇌졸중이 생긴 후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염증에 의해서 유발된다라는 가설이 제일 유력하고요. 당뇨, 편두통, 파킨슨병. 파킨슨이 있으면 우리가 도파민 치료를 하거든요. 도파민 치료를 오랫동안 하거나 뭐 도파민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차로 딱 분류하기보다는 먼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뭐 빈혈이 생겼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해서 병이 발현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직업적으로 순환 근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경우에도 다리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검사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약을 쓰지는 않아요. 임신하면은 이런 게 잘 생긴다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